진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회직 8급 1번부터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워낙 겁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좀 쫄았을 것 같은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내용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징은 기능 구조에서 나타난다. 네, 기능 구조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조직 형태가 나타나죠. 기계적 조직 구조는 규칙과 절차의 고수, 업무의 명확한 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조직 외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지만 불안정한 경우에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안정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불안정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기계적 구조가 더 적합하겠죠. 기계적 조직 구조는 수직적인 구조, 계층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죠. 유기적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 학습 조직입니다. 성과의 측정이 가능할 때 기계적 조직이 훨씬 적합하고요.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맞는 선지는 기억,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미음 이렇게 해서 2번이 됩니다. 자, 1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론과 당원주의에 대한 설명이래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집단이 형성이 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무의사결정론은 아시겠지만 신엘리트 이론입니다. 실제 국민들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다원주의가 얘기하는 이익 집단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덤비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안전한 문제는 논의하지만, 불리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자,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이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집행 단계, 사실 모든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4번 다원주의로는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각기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엘리트들이 뭔가 집권화되어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없고 또 한편이 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다원론의 웬 엘리트 이론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다원론의 엘리트 이론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 다원론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5번입니다. 다원주의론은 이익 집단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조정하기 위한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만 진행을 하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2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이래요.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행동이나 질문 주제 내용이 직무 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된대요.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스 시험에서 실제 직무 상황에서 사용되는 근무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서류 양식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 또는 취재 기자 선발 과정에서 일반적인 논술 주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기사 작성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경우 이거는 아마도 특정의 현재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타당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준 타당도도 있고 내용 타당도도 있고 구성 타당도도 있죠. 그중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내용 타당도. 다시 얘기해서 실제 시험 문항이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되어진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내용 타당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볼게요. 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죠. 플랜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예산 과목을 사업 계획과 활동으로 분류했대요. 요거는 퍼포먼스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단위원가, 업무량 이걸 통해서 예산액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PBS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예산은 정부가 경기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고 감축관리에 이란 PPBS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PPBS는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들을 좀 장기간의 기획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존슨 행정부 시기 뭐 이럴 때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큰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나타났었던 예산 제도고요. 오히려 불황기에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제시가 되었다.
감축관리의 일환이라고 얘기한다면 GBB.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3번입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과 고려해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의 목적 달성에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먼저 구상하고 사업별 성과, 목표치, 그걸 달성한 데 소요되는 원가,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제공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예산을 운영한다. 뭔가 이미 앞에서 PBS, 그죠?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상, 그걸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예산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건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이죠. 자, 립스는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해서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하향식의 예산 과정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이런 거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해서 편성하는 제도. 요거는 일단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하급자들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상향식의 예산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정책의 결정은 여전히 하향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결국 산출물별, 품목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지금 현재 집행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4번 틀린 선지고요. 5번 계량 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기대되는 계획,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안, 대안, 지출을 묶어서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제도, 계획과 재정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이거는 PPBS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틀린 선지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사실 국회직 이런 문제가 진짜 까다로워요.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그런 형태의 제시문들로, 아니 선지들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국회직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국회직 문제에 대한 시험지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있는 문제 해설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침에 영상으로 정리하는 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해설지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주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